그는 그녀의 약속대로 문이 살며시 닫힌 채 빗장이 풀려 있기보다는 차라리 잠겨 있었으면 하고 마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끝으로 살짝 밀자 삐걱이는 문소리가 싸늘하게 그의 심장까지 울려들었다. 소리를 죽이며 몸을 숙이고 들어가는 동안 그는 벌써 여자의 채취를 맡을 수 있었다. 응접실에는 그녀의 세 남동생들이 그물 침대를 걸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어둠이 눈에 익지 않아 더듬거리며 손으로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침실 쪽을 향해 더디게 나아가던 그는 하마터면 낮게 쳐져 있던 그물 침대에 걸려 고꾸라질 뻔했다. 그물 침대에서 코를 걸던 사나이가 몸을 뒤채며 잠꼬대를 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어. 최대한 조심을 하며 침실로 들어섰으나 거친 방바닥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둠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은 그는 거기에 온 것을 후회했다. 좁은 방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다른 딸과 그녀가 함께 자고 있었다. 그가 찾는 그녀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방 안에는 분명 그녀의 채취가 흐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채취에 뒤섞여 있었어도 그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가 어쩌다 이런 어둠의 수렁에 빠져들어 낭패를 겪는가 생각하며 망연히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손길이 뻗어나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 손에 자신을 맡긴 채 흐느적거리며 구석자리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옷이 벗겨지는 동안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바닥에 눕혀져 이리저리 뒹굴었다. 그의 팔은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었다. 여자의 채취 대신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자 어머니 우르슬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팔다리와 머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혼미한 가운데 시간은 지나갔다. 뱃속에 감겨오는 불편한 느낌, 싸늘히 차오르는 초조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침묵과 두서없는 고독감 속에 영원히 머무르고도 싶었다. 그는 이처럼 모순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막연히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필라르 테르네라였다. 그녀는 14살 때 자기를 강간하고 22살이 되도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한 사나이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으려는 가족들에게 이끌려 마콘도에 정착했었다. 그 사나이는 벌려놓고 있는 일이 정리되는 대로 세상 끝까지라도 그녀를 찾아 나서겠다고 맹세를 했으나 그를 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남자만 보면 그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금발이거나 검은 머리이거나 가리지 않고 기다리는 남자로 혼동하며 사흘이든 석 달이든 아니면 3년씩이라도 사랑에 빠지곤 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사이 그녀는 허벅지의 힘과 젖가슴의 탄력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을 잃어버렸다. 그렇기는 했어도 타오르는 정열만은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그녀와의 놀이에 넋을 뺏긴 호세 아르카디오는 밤마다 미로와 같은 어둠을 더듬어 그녀를 찾아갔다. 어떤 날은 대문에 빗장이 걸려 있기도 했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두드려대면 그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낮이면 그는 꿈결에 잠긴 듯 뒤치락거리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어쩌다 그녀가 집에 찾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떠들어댈 때도 그는 긴장감을 억지로 참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비둘기들이 놀라 달아날 만큼 호들갑스럽게 웃어대는 그녀가 숨을 들이마셔 심장의 고동을 억제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던 그에게는 냄비의 금속 찌꺼기로부터 우르슬라의 황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뻐 날뛰는 식구들의 모습도 그림처럼 아득하게만 여겨졌다. 그의 아버지와 동생은 오랫동안 참을성 있는 작업 끝에 그 일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우르슬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연금술의 발명을 신에게 감사했을 정도였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 경사를 축하하려고 실험실로 몰려들어 우르슬라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비스킷과 잼을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자기가 금을 새로이 발명해 내기라도 한 듯 회수한 금을 넣은 그릇을 자랑스레 공개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금을 보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거의 실험실에 얼굴을 내밀지 않던 장난과 마주쳤다. 그는 노랗고 딱딱한 금덩이를 그의 눈앞에 들이대며 물었다. 너 이게 뭔 줄 아니? 호세 아르카디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개똥 같군요. 아버지는 피가 나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의 면담을 주먹으로 가리켰다. 그날 밤 필라르 테르네라는 어둠 속을 더듬어 약병과 소음을 가져와 부어오른 그의 상처에 아르니카 액을 발라주고는 곧 애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호세 아르카디오가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할 짓은 다 했다. 그들은 너무나 친근한 느낌이 들어 한마음으로 속삭였다. 우리 단둘이만 있으면 좋겠어. 곧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겠어. 그러면 남몰래 만나는 수고는 안 해도 될 거야. 그의 말에 여자도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 우리 둘만 있다면 불을 환히 밝혀놓고 볼 수 있을 텐데 누가 엿듣거나 참견할까봐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당신도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속삭일 수 있을 거야. 이와 같은 대화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당장 실현 가능해 보이는 그들의 사랑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얼마 동안 어린 아우렐리아노는 형의 모험에 따르는 위험만을 생각했을 뿐 그 행위에 실제로 어떤 쾌락의 매력이 숨어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차츰 그 매력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형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형이 지니고 있는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불붙은 석탄 덩어리가 깔려 있는 듯한 침대 위에 홀로 누워 동이 틀 때까지 자지 않고 형을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면 아침이 되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연금술이나 아버지의 지식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비실거리며 지냈다. 저 애들이 왜 저렇게 맥이 풀려있지? 햇배라도 앓는 게 아닌가 몰라. 우르슬라는 아들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그녀는 구충 효과가 있는 세멘시나를 달여 해충약을 만들었고 그들은 비위에 안 맞는 그 약을 억지로 참으면서 마셔야 했다. 그리고 하루에 11번이나 변기에 걸터 앉으며 항문에서 빠져나온 붉은빛 도는 회충을 자랑스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해충 덕분에 그들은 자식들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 의심하던 우르슬라를 속일 수 있었다. 이미 아우렐리아노도 형의 비밀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이때쯤에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은 형이 사랑행위에 대해 얘기하는 도중 그가 물었다. 그때 기분이 어때? 호세 아르카디오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1월의 어느 목요일 새벽 2시에 아마란타가 태어났다. 우르슬라는 다른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새로 태어난 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는 도마뱀처럼 매끈하고 축축했지만 사람으로서의 결함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우렐리아노는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곧 남의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와 지난밤 11시부터 외출 중인 형을 찾아 나섰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형을 어떻게 필라르 테르네라의 침실에서 불러내야 할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집 주위를 배회하며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냈지만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그는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니 어느 틈에 나타냈는지 호세 아르카디오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르슬라가 40일 동안의 휴식을 취했을 무렵 또다시 집시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난번 얼음을 가져왔던 그 고개사와 마술사들이었다. 메르키아데스 일행과는 달리 그들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에 대한 전달자가 아니라 단순히 여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나타냈다. 얼음을 가져왔을 때도 그들은 그것이 인간 생활에 얼마만큼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신기한 것이라고만 소개했을 뿐이었다. 이번에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과 함께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락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집안의 금아들을 모두 꺼내왔다. 온 마을이 웅성거리며 새로운 오락거리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 호세 아르카디오와 필라르 테르네라는 마음 놓고 여러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은 군중 틈에 섞여서 연인처럼 돌아다녔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사랑이란 밤에 남몰래 나누는 육체적 행위의 기쁨을 뛰어넘는 깊고 차분한 감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순간 필라르가 그의 잔잔한 황홀감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렸다. 당신은 이제 당당한 어른이에요. 호세 아르카디오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그녀가 덧붙였다. 당신은 머지않아 아버지가 될 거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호세 아르카디오는 꼼짝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필라르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면 그는 정신없이 도망쳐 이제는 우르슬라가 애지중지하게 된 연금술 기구들이 다시 작동을 시작한 실험실로 숨어들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인 디아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동안 터득한 연금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조종을 하는 집시와 마을 사람들을 태운 양탄자가 실험실 창문 곁에 날아서 지나갔다. 마을 아이들은 즐겁게 손을 흔들었고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는 창문가에 매달려 구경에 열중했다. 아버지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멋대로 즐기라고 해.
우리는 집시들보다 멋진 비행을 할 테니까. 그깟 볼품없는 담요 조각보다 훨씬 과학적인 탈 것을 만들어 날아 보이겠어. 겉으로는 흥미있어 하는 척했지만 호세 아르카디오는 속마음으로 현인들의 돌, 일반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력을 지녔다고 연금술사들이 믿었던 돌, 즉 플라스크의 위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플라스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필라르가 선물한 그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식욕을 잃고 불면증에 걸렸으며 연금술에 실패했을 때의 아버지처럼 우울에 젖어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들이 지나치게 연금술에 몰두한 나머지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판단하여 그를 실험실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아우렐리아누마는 형의 고민이 현인의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에게조차 고민의 원인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낙천적인 성품을 잃어버렸으며 무언가의 증오심을 품은 듯이 폐쇄적인 인간이 되어갔다. 그는 어느 날 밤 고독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필라르 테르네라의 집으로 가는 대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집시들의 놀이터로 향했다. 별 흥미도 없이 여러가지 구경거리를 전전하던 그는 문득 주변의 여러 풍경들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에 발을 멈추었다. 그것은 온몸에 많은 구슬을 장식한 어느 어리디 어린 소녀에게서 풍기어나는 것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 소녀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 소녀는 군중들 틈에 섞여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은 죄로 뱀이 되어버린 기분 나쁜 남자를 궁여하고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구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뱀이 된 사나이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이 계속되는 사이에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소녀의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소녀의 등에 밀착시켰다. 소녀가 몸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호세 아르카디오는 더욱 가까이 몸을 들이댔다. 결국 소녀는 그의 커다란 성기의 감촉을 느꼈다. 소녀는 그녀의 몸에 닿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를 돌아보고는 겁에 질린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때 집시들이 뱀이 된 사나이를 우리에 넣고는 천막 안으로 가져왔다. 구경거리를 진행하던 집시가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에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죄로 150년 동안 매일 밤 이 시간에 목이 잘려온 여자의 무시무시한 처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세 아르카디오와 소녀는 목 잘리는 구경거리를 보려고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소녀의 천막으로 가서 미처 옷을 벗기도 전에 미친 듯이 키스를 나누었다. 집시 소녀는 겹겹이 입고 있던 저고리와 풀을 빳빳하게 먹인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례로 벗어던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었다. 소녀는 이제 갓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젖가슴과 호세 아르카디오의 팔뚝보다도 가느다란 다리 때문에 개구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몸매에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깃들여 있었다. 벌거벗은 호세 아르카디오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자 집시 소녀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으려 애를 썼다. 잠시 후 살집이 좋은 집시 여인이 집시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닌 듯한 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침대 곁에 서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집시 여인은 무심한 눈길로 호세 아르카디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기운을 잃고 축 늘어져 있는 그의 물건을 살피며 혀를 찼다. 저런 기운이 나면 대단하겠는걸? 호세 아르카디오를 독려하던 집시 소녀가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자 그들은 침대 바로 옆에 땅바닥에 들어누웠다. 마침내 그들의 격렬한 사랑 행위를 지켜본 호세 아르카디오도 욕정에 불타올랐다. 첫 번째 접촉에서 벌써 소녀의 뼈는 도미노패 상자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당장에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온몸에서 땀이 솟아났고 희미한 흙냄새가 가녀린 신음소리와 눈물에 섞여 풍겨났다. 그러나 소녀는 그 고통과 충격을 놀라운 인내심과 열정으로 무사히 견뎌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하늘을 나는 듯한 황홀함을 맛보았다. 극도로 도취된 그의 입에서는 욕망의 샘처럼 온갖 음탕한 말들이 쉼없이 흘러나왔고 소녀의 귀로 들어간 그 말은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집시의 언어로 되풀이되었다. 이것은 목요일의 일이었다. 토요일 밤에 호세 아르카디오는 머리에 빨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집시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 그가 보이지 않자 우르툴라는 마을을 이잡듯이 뒤졌다. 집시들의 천막이 쳐졌던 곳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다만 모닥돌과 쓰레기 더미만이 가득했다. 구슬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한 남자가 어젯밤 집시들 틈에 섞여 뱀이 된 사나이의 수레를 따라가는 아들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 애가 집시가 되었어요. 우르슬라는 기가 막혀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불에 굽고 갈기를 거듭하고 있던 해반죽을 다시 갈면서 말했다. 차라리 잘 됐지 뭐. 그래야 그 녀석도 경험을 쌓고 어엿한 어른이 될 테니까. 우르슬라는 집시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수소문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일러준 길을 따라 걸으며 아직은 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르슬라는 마을로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먼 길을 걸어갔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가축의 똥과 뒤섞은 휘반죽을 끓이는데 정신을 팔려 있었다. 그러다 아마란타가 울어대는 바람에 우르슬라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렸다. 시각은 이미 저녁 8시였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는 준비를 단단히 갖춘 남자들을 몇몇 이끌고서 젖먹이 아마란타는 이웃집 여인에게 맡기고 우르슬라를 찾아 어둠 속에 잠겨있는 희미한 길을 따라 나섰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짓거리는 어느 원주민에게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을 손짓 발짓 섞어가며 들어야 했다. 사흘 동안의 고생 끝에 일행은 마을로 돌아왔다. 몇 주일 동안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넋이 나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린 아마란타를 우르술라처럼 잘 보살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하루 4차례씩 젖을 얻어먹이러 다녔다. 또한 우르술라도 하지 않았던 자장작가까지 불러주었다. 어느 날 필라르 테르네라가 우르술라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제법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통찰력을 키워가던 아우렐리아노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다. 형의 가출이나 어머니의 실종이 모두 그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심증을 어렴풋하게나마 갖게 된 그는 그녀를 몹시 냉랭하게 대했다. 그러한 그녀의 태도 때문인지 필라르는 이후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뒤죽박죽이던 집안일에 질서가 잡혀갔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나와 아우렐리아노는 실험실로 돌아가 그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가마에 불을 넣고 오랫동안 묵힌 해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바구니 속에 뉘어놓은 어린 아마란타는 수은 연기가 뽀얗게 들어찬 실험실에서 일에 파묻힌 아버지와 오빠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우르술라가 떠난 두어 달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오랫동안 선반에 얹어놓고 잊어버렸던 빈 플라스크가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고, 불을 사르지 않고 작업대 위에 놓아둔 냄비가 반 시간 동안이나 끌어당겨 있던 물을 모두 수증기로 날려버리기도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놀라움으로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았으나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아마란타의 바구니가 혼자서 움직이기도 했다. 깜짝 놀란 아우렐리아노는 그 바구니를 붙잡으려고 달려갔으나 아버지는 태연자약했다. 그는 바구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움직이지 않게 책상 다리에 꽁꽁 묶으며 머지않아 고대하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우렐리아노는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금속은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행방불명된 지 거의 5달 만에 갑자기 우르술라가 돌아왔다. 그녀는 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양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훨씬 젊어진 데다 즐거움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이거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그는 자신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깨달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실험실에 틀어박혀 희반죽과 실험을 하는 동안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던 기적은 현인의 돌을 발견하는 것도,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도, 집안의 몽골이와 온갖 쇠붙이를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즉 우르술라의 귀가 그것뿐이었던 것이다. 바깥에 좀 나가보세요. 정신을 가다듬고 밖으로 나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길을 가득 메우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집시가 아니었다. 검은 피부, 곱슬곱슬하지 않은 머리카락에 마콘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고민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료품과 가재 도구들을 끌어내려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장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늪지대 저편에 있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콘도에서 걸어서 불과 이틀 거리에 있는 그 마을은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 곳이었다. 우르술라는 집시들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문명의 통로를 개척하던 무한히도 애를 썼으나 실패한 남편 대신 우연히 그 길을 찾아냈던 것이었다. 필라르 테르네라가 낳은 아들은 태어난 지 2주일 후에 그의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다. 우르술라는 자신의 피가 섞인 어린 것을 못 본 채 내버려둘 수 없다는 남편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태생을 남들에게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아이에게는 호세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아버지의 이름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냥 아르카디오라고만 부르기로 하였다. 그 무렵에는 마을이 새로운 활기로 번잡해지고 집안일도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자연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이 돌보는 일은 온 마을에 퍼진 불면증을 몇 해 동안이나 앓다가 동생과 함께 불면증을 피해 마콘도에 온 비지타시온이라는 구아이로 원주민 여자에게 맡겨졌다. 그들 남매는 매우 순박하고 성실했으므로 우르술라가 그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아르카디오와 아마란타는 스페인 말을 배우기도 전에 구아이어로 말을 먼저 배우게 되었고 도마뱀 피와 거미알 먹는 습관까지 곁들이게 되었다. 이때 우르술라는 동물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파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고 있었다. 마콘도의 모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해갔다. 우르술라를 따라 마을에 왔던 사람들이 마콘도는 토질이 좋고 지리적 이점이 있어 살기에 좋다는 소문을 퍼뜨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콘도는 곧 상점과 공장이 들어선 번화한 도시가 되었다. 장사길이 열리자 아라비아 상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들었다. 그들은 헐렁한 바지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와서 유리구슬과 마코야자를 교환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잠시도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막연한 상상 속의 세계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낀 그는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그는 오랫동안 주물럭거려온 해반죽을 실험실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대신 처음 마콘도를 세울 때 어느 한 집에만 햇빛이 비추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을 설계하고 마을의 길을 배치하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전에 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집을 세우거나 담장을 쌓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토지 분배의 권한도 전적으로 그에게 위임되었다. 그 사이 집시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거대한 서커스단과 도박기구를 가지고 온 그들을 마을 사람들은 호세 아르카디오가 함께 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는 돌아오지 않았다. 더욱이 우르술라의 생각에 아들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뱀이 된 인간마저 그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다. 결국 집시들에게는 이 도시 안에 천막을 치지 말 것과 앞으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이 음란함과 타락에 물든 집단이라는 규정 때문이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다만 메르키아데스의 무리만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심오한 지혜와 발전된 과학을 마을에 전해온 공로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랑자들의 말에 따르면 메르키아데스 무리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훨씬 초월해버려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다고 했다. 어쨌거나 상상의 고뇌에서 벗어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짧은 시간에 도시의 질서를 잡아나갔다. 그는 마을 사람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노래를 불러 즐거움과 함께 시간을 알려주던 새들을 놓아주고, 그 대신 집집마다 음악이 울려 나오는 자몽종을 달아놓게 했다. 그것은 아라비아 상인에게 마코야자를 주고 바꾼 목각시계였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놓았으므로 마을은 30분마다 시간을 알리는 음악 소리에 파묻혔으며, 특히 정오가 되어서는 모든 집의 시계가 마을 전체에 왈츠의 선율을 울려 퍼지게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 거리에 아카시아 대신 아몬드 나무를 심게 했고, 그것들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마콘도의 양철 지붕에 목조 건물이 들어설 무렵에도 누가 심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지가 부러지고 먼지가 뒤덮인 아몬드 나무가 옛거리 여기저기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마을 일에 정신없이 바쁘고, 어머니는 막대기에 끼어 만든 닭이나 물고기 모양의 사탕을 하루에 2번씩 내다 팔아 부지런히 돈을 버는 동안, 아우렐리아노는 방치된 실험실에 머물며 홀로 실험에 몰두하며 은가공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그는 키가 부쩍부쩍 자라 애초에 형의 옷을 입던 것으로는 어림없어 아버지의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는 키에 비해 몸집이 크지 않아 비지타시온이 셔츠와 바지가락을 안으로 꿰매 옷의 품을 줄여 주어야 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변성기를 거쳤고, 말없이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심각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은 깊어졌다. 그는 은세공 실험에 열중하여 식사 때마다 그때마저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가 이처럼 실험실에 처박혀 은둔하는 것을 보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들이 이제 여자를 그리워할 나이라고 여겨 집 열쇠와 용돈을 주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는 그 돈으로 실험에 필요한 염산을 샀고, 열쇠는 금으로 도금을 하여 보기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아르카디오와 아마란테에 비해서는 점잖은 행동에 속했다. 그 둘은 이미 전리를 갈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종일 비지타시온 남매에게 둘로부터 시계를 빼앗기 위해 뛰어다니거나 고집스럽게 스페인 말을 하지 않고 구아이어로 말만 하여 부모들이 한마디도 알아들 수 없게 했다. 당신에겐 불평한 권리도 없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르술라는 남편에게 화풀이했다. 그녀가 아이들의 이 말썽이 돼지꼬리 못지않게 심각한 일이라고 푸념하고 있을 때 아우렐리아노가
어머니를 뚫어져다 쳐다보며 말했다. 누군가가 이곳을 향해 오고 있어요. 아들이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할 때마다 을에 그랬듯이 우르슬라는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람 사는 집에 누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외지인이 마콘도로 찾아오지 않는가. 그러나 아우렐리아노의 예언은 매번 어김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군요. 어쨌든 그는 벌써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요일이 되자 과연 레베카라는 소녀가 도착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다. 그녀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앞으로 낸 편지를 들고 피역 상인들을 따라왔다. 편지를 적어주며 소녀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짐으로는 옷가지가 든 작은 트렁크 하나와 꽃 문양을 손으로 그려놓은 목재 흔들 의자, 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움직일 때마다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자루가 전부였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수신인으로 적고 있는 이 편지의 발신인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다정함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레베카는 잊을 수 없는 친구인 니카노로 울로아와 그의 현숙한 아내인 레베카 몬티엘의 딸로서 우르슬라에게는 조카뻘이 되며 따라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도 촌수가 멀기는 하지만 친척이 된다는 것이었다. 레베카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지금 그 유골과 함께 그녀를 보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함께 보낸 유골의 기독교식 매장을 부탁하고 있었다. 편지에 적힌 이름들은 흐릿하여 확실히 읽을 수 없었으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 모두 그런 이름을 가진 친척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또한 편지를 발송한 사람도 모르는 처지인데다 소녀가 출발한 마나우레라는 지명 역시 생소한 것이었다. 레베카에게 뭔가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처음부터 먹혀들지 않았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흔들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빨며 커다란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뿐 사람들이 묻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듯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 입어 낡아빠진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발에는 더럽게 짝이 없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검은 리본으로 귀 뒤쪽으로 묶여 있었고 땀에 젖어 새기발엔 조끼를 걸치고 있었으며 오른쪽 발목에는 악마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구리줄에 깨어진 맹수의 송곳니를 차고 있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듯 피부색은 검게 죽어 있었고 배는 북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것 같아 보이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만 접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손도 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귀머거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비지타시온이 구아히로 말로 목마르지 않냐고 묻자 말을 알아듣고는 친근함을 미소로 나타내며 물을 달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쩔 도리 없이 그녀를 맡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 아우렐리아노가 성인의 이름을 모두 열거했으나
어느 것에도 소녀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편지에 쓰여있는 그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레베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때까지 마콘도에 와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므로 당연히 이 마을에는 아직 묘지가 없었다. 그들은 매장이 가능한 적당한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유골이든 자루를 집에 두기로 했다. 그 자루는 사람의 발길에 채여 이리저리 멋대로 굴러다녔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달그락거리며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레베카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한 식구처럼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에 흔들 의자를 놓고 앉아 손가락을 빨며 소리를 했다.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없었지만 시계의 음악 소리가 나면 허공 어디쯤에서 소리의 정체를 찾으려는 듯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타흘러도 그녀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굶어 죽지 않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소녀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사람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녀 집안 사장의 밝은 비지타시온 남매였다. 레베카는 마당에 젖은 흙과 벽에서 손톱으로 긁어낸 석회를 즐겨 먹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나 그녀를 보살펴준 누군가로부터 그 버릇에 대해 야단을 많이 맞았던지 아무도 몰래 흙과 석회를 모아두었다가 은밀히 먹곤 했던 것이다. 이날로부터 그녀는 가족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그들은 그녀의 위험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마당에는 쓰디쓴 소의 쓸개즙을 뿌렸고 벽에는 매운 고추를 문질러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용케도 어디선가 흙을 구해 먹었으므로 우르술라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우르술라는 오렌지즙에 대황을 섞어 그릇에 담아 바미스를 마친 다음 그 약을 빈속에 마시게 했다. 그런 방법이 흙을 먹는 버릇에 효험이 있다고 누구한테서 들었던 바는 없었지만 빈속에 그토록 쓴 약을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레베카는 가냘픈 몸에 비해 어찌나 세게 반항을 하든지 발버둥치는 팔다리를 움쭉달싹 못하게 붙들고 송아지에게 먹이듯이 턱을 꽉 조이고서야 겨우 먹일 수 있었다. 약을 강제로 먹이는 동안 그녀는 이를 악물기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듣기 사나운 알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질러댔다. 곁에서 듣던 비지타시온이 놀라 입을 쩍 벌리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레베카가 한 말은 그들의 마을 가운데서 가장 심한 욕설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르술라는 마시는 약 이외에 회초리질까지 했다. 대항과 회초리 가운데 어느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몇 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레베카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를 친형제처럼 대해주는 아르카디오, 아마란타와 어울려 놀기도 하고 수저질을 하며 식사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레베카가 스페인어를 원주민 말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게 되었을 무렵에는 그녀의 손재주가 매우 뛰어나며 시계에서 흘러나오는 왈츠에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부를 줄도 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식구로서 받아들여졌다. 레베카는 친자식들보다 더 우르술라를 따랐으며 아르카디오와
아마란타를 동생이라고 부르고 아우렐리아노는 삼촌으로, 그리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할아버지라 불렀다. 이쯤 되자 그녀에게도 집안의 성씨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부엔디아나라는 성이 부여되었다. 그녀는 평생 레베카 부엔디아라는 이름을 자랑스레 간직했다. 레베카가 흙을 먹는 나쁜 버릇이 사라지고 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된 어느 날 밤, 비지타시온이 문득 잠이 깨어 살펴보니 레베카가 구석자리 흔들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비지타시온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즐겁을 했다. 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였던 그들 남매가 마콘도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을 다시 한번 숙명처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여 도망쳐온 질병인 불면증을 레베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남매 중 동생인 카타우레는 아침이 되자 즉시 집을 떠났다. 그러나 비지타시오는 이 불치의 병이 세상 어디까지라도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는 자포자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이곳에 남아있기로 했다. 세상의 끝과 다름없는 마콘도까지 왔으니 더 이상 갈 곳도 마땅치지 않았다. 잠을 안 자도 된다니 편리하겠는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인생을 2배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비지타시오는 불면증의 무서운 후유증은 잠을 못 이루어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건망증이라는 증상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연히 그 시절의 기억은 잊혀지게 되며 나아가 사물의 이름도 잊게 될 뿐만 아니라 늘 보아온 사람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는 자신마저 잊어버리게 되어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바보가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는 불면증이 원주민들의 상상과 미신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사소한 병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주일이 지나 비지타시온의 공포가 많이 수그러들 즈음 어느 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르슬라 역시 잠들지 못한 채로 있다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프루덴시오 아길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날 밤 그들은 한잠도 자지 못했으나 이튿날 아침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개운함 때문에 간밤의 일은 곧 잊어버렸다. 점심때 그 얘기를 들은 아우렐리아노 역시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르슬라에게 줄 생일 선물인 브로치를 만드느라 실험실에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전혀 피로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자신들이 벌써 50시간째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세요. 아이들도 모두 깨어 있어요. 이 병이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비지타시온이 운명에 수놓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어느새 그들은 모두 불면증에 걸려 있었다. 전에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나무와
풀들의 약효를 배워두었던 우르슬라는 즉시 투구꽃으로 약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먹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이 식구들은 밤새도록 어슬렁거리며 눈을 뜬 채로 꿈을 꾸었다. 그들은 환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신이 꾸는 꿈을 들여다보았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난 환각마저 볼 수 있었다. 자기의 꿈에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꿈속 사람들까지 모두 나타났기에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느낌이었다. 레베카는 구석자리에 흔들 의자에 앉아 황금 단추를 단 흰옷을 입고 자기와 똑같이 생긴 한 남자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꿈을 꾸었다. 그 남자와 같이 온 가냘픈 손가락의 여자가 장미 한 송이를 뽑아 레베카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우르슬라는 레베카의 꿈에 나타난 그들이 레베카의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르슬라가 만든 동물 모양의 사탕은 계속 잘 팔리고 있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불면증에 걸려 푸른빛이 된 수탉, 화려한 핑크빛 물고기, 노랗게 물든 불면증 바가지를 부어가 됐다.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잠들지 못한 채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잠이 안 와서 잘된 일이라고 좋아했다. 마콘도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새벽 3시쯤이면 할 일이 없어 팔짱을 끼고 시계에 흘러나오는 왈츠가락에 장단이나 맞추고 있어야 했다. 피로해서가 아니라 꿈을 꾸고 싶어 자야겠다는 사람들은 피곤해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여럿이 모여 앉아 쉼없이 지루한 얘기를 떠들어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화제를 입에 올렸다. 그래서 거세시킨 수탉 얘기는 달아 없어질 만큼 되풀이 되었다. 누군가가 먼저 불알간 수탉 얘기를 듣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면 둘러앉은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대답하고 얘기가 전개되었다. 얘기가 끝나면 누군가가 다시 말해달라고 재촉하며 혹시 누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해도 얘기는 되풀이 되었다. 얘기가 또 듣고 싶냐고 물었을 때 모두가 잠자코 있어도 얘기는 계속되었다. 얘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얘기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으므로 날이 새도록 귀를 기울여야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 사람 전체가 불면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장들을 불러 모아 불면증이 어떤 병인가를 아는 대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병이 늪지대 일대의 다른 마을로 전염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의논했다. 그들은 마쿠야자를 주고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소의 목에 매달았던 종을 풀어 모아 마을 입구에 배치했다. 즉 불면증에 걸리지 않은 외지인이 불가피하게 마을을 지나갈 경우 반드시 그 종을 올리도록 했다. 따라서 불면증에 걸리지 않은 외계인은 종소리에 의해 마콘도 마을에서 쉽게 구별되었다. 마을을 지나거나 머물면서 종을 울리는 사람들에게는 마실 것과 음식의 제공이 금지되었다. 불면증이 음식을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불면증은 마콘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오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질서를 회복했으며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동안의 불면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방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낸 사람은 아우렐리아노였다. 그 비결은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다. 맨 먼저
불면증에 걸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는 은세공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금속을 얇게 펴고 광택을 내는데 사용하는 작은 모탕을 찾으려다가 도무지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참견했다. 모탕을 찾고 있니? 아우렐리아노는 그 말을 즉시 종이쪽지에 적어 모탕 위에 단단히 붙였다.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건망증이 심화되는 시초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는 동안 그는 실험실에 있는 모든 도구들의 이름을 잊어먹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그는 잊어버릴 때 곧 알 수 있도록 도구마다 이름표를 붙여두기로 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어린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조차 잊어먹었다고 얘기했을 때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이 어떻게 기억력을 유지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즉시 이 방법을 실천에 옮겨 집안 곳곳에 종이 쪽지를 붙여놔랐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에 같은 방법을 전파시켰다. 잉크를 듬뿍 찍은 펜으로 책상, 의자, 시계, 문, 침대, 냄비 등의 가재도구에 이름표를 붙였을 뿐 아니라 뒷곁으로 나가 암소, 염소, 돼지, 암탉, 바나나, 카사바, 바칼라듐 등의 동식물 이름표도 붙여놓았다. 한편 그는 건망증이 한없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이름표를 보고 물건의 명칭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물건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강구했다. 마콘도 사람들이 건망증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그가 암소의 먹에 걸어둔 메모였다. 이것은 암소라는 것인데 아침마다 젖을 짜면 우유가 나온다. 우유는 끓인 다음 커피에 섞어서 먹는다. 이와 같이 하여 사람들은 그에게서 증발해가는 기억을 어느 정도 붙들어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어들의 뜻은 차츰 잊혀졌고 그럴수록 메모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늪지대에 들어오는 마을 어귀에는 마콘도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그 곁에는 나란히 신은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데이오스 엑시스테라는 간판이 세워졌다. 그리고 집집마다 물건의 이름들이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가 잔뜩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몹시 신경이 쓰이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으므로 사람들은 보다 쉬운 방법으로 기억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이러한 갈망을 충족시킨 사람은 필라르 테르네라였다. 그녀는 카드로 미래를 예언하던 옛 솜씨를 발휘해 과거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일로 바빠졌다. 그러나 때로는 애매한 카드 전개가 나오기도 했다. 가령 건망증 환자들이 아버지를 물으면 4월 초순에 이 마을에 들른 거무스름한 피부빛의 남자라거나 어머니를 물으면 왼손에 금반지를 낀 갈색의 여인 정도로만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일의 경우 월계나무 위에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어느 화요일이라는 시기였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이처럼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방법에 회의를 갖고서 옛날 집시들이 가져온 신기한 발명품을 소재로 하여 기억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생각한 장치의 기본 원리는 이런 것이었다. 장치의 중심대에 사람을 세워놓고 회전을 시키면
과거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몇 시간 만에 모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가 장치의 발명에 필요한 자료를 1만 4천 장의 카드에 모아갈 무렵 남루한 노인이 새끼로 동여낸 낡은 가방을 메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종소리를 울리며 검은 천으로 덮어씌어진 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그는 곧장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에게 문을 열어준 비지타시오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건망증에 걸려 물건 살 생각도 못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될 턱이 없는 장사를 하려고 잘못 찾아든 장사치로 생각했다. 그는 몹시 늙고 병들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잦아드는 듯했고 손도 맥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잠을 잘 수는 있는 기억력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온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나가보니 그는 누덕누덕 기운 검정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벽에 붙여진 종이 쪽지들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과거에는 알고 있던 사람인데도 자기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그러나 노인은 몰라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마저 잊어지게 한 건망증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망증 정도가 아니라 훨씬 잔인한 망각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다. 그것은 죽음에 비견할 만한 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기이한 물건들이 가득 담긴 가방을 열어 많은 유리병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가 주는 맑은 빛깔의 몰약을 마시고 나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솟아났다. 그리고는 물건마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집안을 휘둘러 보며 그 문구들의 우스꽝스러움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찾아온 손님도 알아보았다는데 그는 다름 아닌 메르키아데스였다. 마콘도 사람들이 기억의 회복을 축하하느라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메르키아데스는 그들의 예정을 되새기고 있었다. 메르키아데스는 마콘도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는 정말로 죽었었지만 죽음의 세계에서 외로움이 너무 깊어 다시 돌아왔노라고 말했다. 삶에 집착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게 되어 같은 무리의 집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는 아직 죽음의 손길이 이르지 못한 이 마을에서 음판사진술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음판사진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들의 모습이 은빛 금속판 위에 영원할 것처럼 박혀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날 사진에 나타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모습은 구리핀으로 옷깃을 여미고 잿빛 머리카락은 더부룩했으며 지나치게 엄숙한 표정을 짓느라 오히려 놀란 얼굴이 되어 있었다. 우르슬라는 박장대소하며 그의 모습이 얼간이 장군 같다고 놀려댔다. 사실 사진을 처음 찍던 그날 아침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음판에 자신의 모습이 박히면 그만큼 몸이 달아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다. 메르키아데스에 대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의 태도가 뒤바뀌었다.
우르술라는 옛날과는 달리 메르키아데스에 관한 나쁜 감정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라며 사진 찍는 일만은 극구 사양했다. 사진을 찍는 날 아침 우르술라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에 붕까지 발라주며 메르키아데스의 놀라운 사진기 앞에서 2분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달콤한 시럽을 한 숟갈씩 먹였다. 단 한 번밖에 찍은 일 없는 이 가족 사진에서 아우렐리아노는 검정 벨벳 양복을 입고 아마란타와 레베카 사이에 서 있었다. 먼 훗날 그가 총살대에 서서 나타내게 된 우울하며 무엇에 홀린 듯한 시선은 이 사진에서도 보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의 은세공 기술은 그 정교함으로 인해 늪지대 어디에서나 인기가 있었다. 메르키아데스와 나누어스는 실험실에 틀어박혀 일하는 동안에는 그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아버지와 집시가 시험관과 도구들을 벌거덕거리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화제 삼아 시끄럽게 떠들고 엎질러진 산의 냄새가 가득하고 음판 도막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시간 속으로 깊이 몰입되어 있었다. 일에 대한 집착과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우렐리아노는 우르술라가 동물 사탕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그가 충분히 성장했으면서도 여자를 모른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여태껏 여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몇 달 후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를 부르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방랑객인 프란시스코가 오랫동안 마콘도에 돌아왔다. 나이가 거의 200살이나 되는 그는 노래를 통해서 그가 그동안 거쳐온 여러 곳의 얘기를 전해주었다. 마나우레에서 늪지대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며 그는 2센트만 내면 누구든지 자신의 놀이 속에 누군가에게 전할 소식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을 삽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집을 나간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의 소식을 얻어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언젠가 악마와 즉흥적인 토론을 벌여 이겼다는 프란시스코의 원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불면증이 휩쓸고 있는 동안에는 마콘도에 얼씬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다시 카타리노 상점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궁금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상점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한 여자가 그와 함께 왔는데 그녀는 너무 뚱뚱하여 원주민 4사람이 흔들의자에 앉혀 옮겨야만 했으며 햇빛을 가리기 위한 양산을 받쳐든 혼혈 소녀가 따르고 있었다. 그날 밤 아우렐리아노 역시 카타리노의 상점으로 갔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돌로 만든 카멜레온 같은 현인 프란시스코를 보았다. 그는
기아나에서 월터 돌리경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낡은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하고 소금기로 갈라진 큰 발로 장단을 맞추며 늙은이다운 목소리로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같이 온 뚱뚱한 여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뒷문 앞 흔들 의자에 앉아 묵묵히 부채질만 해대고 있었다. 장미 한 송이를 귀에 꽂은 카탈리노는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탕수수 주스를 팔았다. 그는 남자들 곁으로 가서 만져서는 안 될 부분을 슬며시 만지곤 했다. 아우렐리아노는 마지막까지 남아 노래를 들었지만 자기 식구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 그가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의자에 버티고 앉아있던 뚱뚱한 여자가 그를 손짓해 불렀다. 총각도 안으로 들어와 봐요. 20센트만 받겠어. 아우렐리아는 여자가 무릎에 받쳐들고 있는 바구니에 돈을 집어넣고 별 생각 없이 여인이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갔다.